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떤 귀중한 자료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꺾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어요. 과거의 사례로 보면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가 태어난 배경 자체가 이게 좀 불순한 거예요. 오늘 모신 분은 전 세종대 교수시죠.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그동안 뭐 칼럼 쓰시느라 너무 시간이 안 나셔가지고. 예. 예. 근데 이번에 또 그런 와중에 또 아주 좋은 책을 쓰셨어요. 우리 고맙습니다. 홍익희 교수님의 그 박학다식감, 그 세계사와 이 금융과의 연결이 뭐라 그럴까요? 고리 이런 것들은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는데 이번에 쓰신 책이 단짠 세계사. 예. 네, 새로운 책을 가지고 네,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관심 있으신 분들 잘 한번 보시고요. 자, 일단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좀 보면은 예.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지금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해서 대응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셔서 한번 말씀 좀 듣겠습니다. 우선 1970년대하고 80년대 초에 걸쳐가지고 그때 미국에서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지난 6월 인플레이션이 9.1%로 발표되면서 그때 1970년대하고 80년대하고 이게 오버래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의미에서 불평을 했는데 이번 발표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너무 높게 나왔다. 통계 자체가 구닥다리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최근 들어 근원 인플레이션이 3개월 연속 하락하고 6% 이하로 떨어졌는데 좀 억울하다라는 그 표현을 했어요. 그게 즉 대통령 당시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고 그거보다 좀 낮게 보이는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에 대해 매달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 텐데 이걸 보면서 제가 1970년대 그 3명의 유대인의 데자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의 거울은 과거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의 상황을 과거의 역사를 짚어봄으로써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현재 상황을 한번 가늠하시라고 제가 1970년대에 그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3명의 유대인은 당시 아서 번즈 연준 의장 그 다음에 아서번주 경제학 박사가 뉴저지 대학의 교수였을 적에 제자가 바로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아서번주는 닉슨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으로 있다가 연준 의장에 임명이 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닉슨 대통령의 그 통화정책 주문을 많이 받아줬어요. 네. 그 과정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많이 훼손됐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두 자리로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불을 끈 사람이 또 다른 유대인인 폴 볼커 연준 의장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어떻게 해서 그러한 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은 1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세계 최강의 제조업 강국이 되면서 1944년에 브레튼 우주협정을 통해서 달러 중심의 금환 본위제를 확립을 합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의 금의 한 83%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던 절대 강국이었거든요. 그리고 1960년대 들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등 팽창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팽창 정책을 쓰려면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당시는 금환 본위제
제도였기 때문에, 즉 근본이 제도였기 때문에 기초자산인 금이 없이는 달러를 발행하지 못하는데, 미국은 생각보다 달러를 방만하게 발행을 해서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우방국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게 금이 있어서 저렇게 달러를 발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선 서독 같은 나라는 브레튼 우즈 협정에서 아예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가 달러를 갖다 주고 금을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달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마저 대규모로 달러의 금 교환을 요구해요. 그때가 1971년 8월이었는데 그 영국의 대규모 교환 요청이 오자 닉슨 대통령은 16명의 참모들을 데리고 당시 대통령 별장에 있던 군기지의 지하 벙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일간 열띤 토론을 해서 8월 15일 날 밤에 뉴스에 나와서 투기 세력의 공격으로 미국이 당분간 달러의 금 교환을 중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중지하겠다는 달러는 영원히 금 교환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이때서부터 달러는 미국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용화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서부터 지금 50년을 치면은 그 당시에는 금 1온스가 35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 1온스는 1764달러예요. 그 얘기는 달러 가치의 98%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달러가 결코 안전자산이 이제 아니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닉슨이 이 아서번즈를 연준 의장에 임명하게 된 그 배경에는 사실은 그 전에 마틴 연준 의장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닉슨이 부통령 시절에 경기 부양을 요구를 했었는데 즉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좀 인하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자르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라도 연준 의장은 함부로 해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임기가 끝나자 자신의 경제보좌관인 아서번즈를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하면서 사실은 일종의 단도리를 했습니다. 내가 다음에 재선에 나가야 될 텐데 당신이 경기를 좀 부양해 줘야 되겠다. 즉 그 얘기는 금리를 내려가지고 돈을 많이 풀어서 시중 경기를 살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번즈가 대통령한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이거는 우리 연준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거는 그 시대적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정부가 나서서 공권력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라라고 정부의 공을 떠넘깁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 터진 게 방금 말씀드린 닉슨 쇼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금태한 정지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발표한 게 미국의 임금과 물가를 90일 동안 동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연준이 긴축을 써가지고 물가를 잡아야 될 시점에 행정부로 하여금 공권력을 발휘해서 강제로 물가를 이제 동결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가격을 올려받을 수 없는 처지에 되니까 오히려 상품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품 공급이 줄어드니까 물가는 더 올라.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미국 경기가 이제 내리막길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또 당황을 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해요. 즉 재정 지출이 확대된다는 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상승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게다가
1971년 말에 그 해의 통화 증가율이 무려 13.4%에 달했는데 연준으로서는 이렇게 통화가 많이 풀리면 사실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긴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긴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은행으로 빨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연준이 역주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려야 될 금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린 이유는 한마디로 해서 닉슨의 재선을 돕기 위해 연준 스스로가 자기들의 독립성을 훼손시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서번주 이 의장이 역사에 두고두고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닉슨이 재선에 성공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황급히 연준이 긴축으로 방향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1973년 1월에 당시 기준금리가 6%였었는데 그걸 7개월 만에 5%를 올려서 11%까지 급히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7개월 만에 5%를 끌어올렸으니까 거의 한 달에 1% 가깝이 연속적으로 올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자이언트 스텝보다도 훨씬 더 높게 더 빠르게 금리를 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때 생긴 부작용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지금도 막 그런 걸 걱정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아니면 뭐 울트라 1% 이상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커요. 사실은. 그거는 이게 차근차근 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대비할 시간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큰 스텝을 뛰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거기에 적응하기 힘들어. 부채의 늪에 빠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급격한 긴축의 부작용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1973년 10월에 4차 중동 전쟁이 터지자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오펙이 석유 무기화를 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유 가격을 3개월 사이에 배럴당 3.01달러에서 11.65달러로 거의 4배나 폭등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긴축으로 들어갔던 연준이 그 다음에는 너무 심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 몰려오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또 금리를 올리려고 하던 차에 닉슨 대통령이 이번에도 번즈 의장한테 인플레이션 전쟁 그만하고 정부의 경기 부양에 협조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잡는 것보다 경기 침체로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경기 부양 쪽으로 베팅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럴 적에도 연준 스스로의 통화 정책을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번주 의장은 대통령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오일 쇼크로 물가가 막 치솟는데도 물가가 치솟으면은 긴축을 해야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때도 팽창으로 돌아서요. 이거 작년에 우리 모습인데요. 글쎄요. 그건 제가 이게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노골적으로 통화정책에 개입을 했어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제닛 옐렌 연준 의장이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금리를 올리니까 굉장히 속상해가지고 그때도 제닛 옐렌을 자르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함부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는 없고 제닛 옐렌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원래 연준 의장은 보통 연임하는 게 순리예요. 그런데 연임을 거부하고 제롬 파월을 이제 의장으로 앉힌 겁니다. 그리고 의장으로 앉힌 이후에도 노골적으로 통화 정책에 개입을 많이 했어요. 금리를 내리고 경기 부양에 협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그 당시
그 번즈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긴축이 아닌 팽창 정책을 쓰다 보니까 자기들도 뭔가의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즉 국민들한테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게 보일 새로운 물가 지수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예요. 그러니까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가 태어난 배경 자체가 이게 좀 불순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그 오일 쇼크로 가격이 뛴 석유나 에너지 관련 상품을 제외시키자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연준 위원들이 죄반대를 했어요. 아니 유가가 같이 그렇게 비중이 큰 그런 거를 제외시키면 이게 제대로 물가지수를 반영하겠느냐라고 반발을 했을 적에 그 항변하는 사람들을 최불이익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같은 해 식음료 물가도 치솟았거든요. 그때도 번주는 이렇게 급등하는 상품은 물가지수에서 빼는 게 맞다. 이렇게 등락이 심한 거는 이거를 물가지수로 산정했을 적에 통화정책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이거는 방해가 된다라고 제외 이유를 일단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때는 식음료가 소비자 물가지수 차지하는 비중은 유가보다도 더 커서 무려 25%나 됩니다. 네. 그럼에도 이때는 연준 위원들이 한마디도 반대를 못했어요. 저번에 그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번주는 주기적으로 기이한 논리를 펼쳤는데 뭐 이동주택이나 중고차 장난감, 심지어 여성 장신구 가격 같은 것도 이거 물가에서 빼야 된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빼고 싶은 건 죄 뺐어.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남은 요소가 과거 대비 35%뿐이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뿐이 안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뛰는 놈들은 죄 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5년도에 물가는 두 자릿수로 뜹니다. 네. 그렇게 뺐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트럼프의 노골적인 압력과 그 파월의 그 순응하고 이게 이제 오버랩되면서 당시 상황이나 트럼프 시절의 상황이 이제 같이 맞물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니 델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린 양적 완화 돈이 4조 3천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긴축으로 돌아서 가지고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거를 쭉 빨아들였어요. 그래서 3조 7천억 달러까지 한 6천억 달러를 줄였어요. 긴축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후임으로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파월을 임명한 건데 파월은 그 외에는 사실은 트럼프의 요구에 순응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서 4%로 치달리고 있을 적에도 이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선제적 대응을 외면하고 팽창 정책을 계속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때 상황하고 아주 이제 비슷한 상황을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관련해서 달러는 어떻게 무제한 발행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닉슨 대통령 이후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다 인플레이션율을 국민들한테 좀 낮게 보이고 싶어 했어요. 네.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 때는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집값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거는 온당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자가주거비로 대신합니다. 즉 자가주거비란 뭐냐면 현재 자신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임대해 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임대료를 가지고 집값의 지수를 대신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뺀 이유는 주택은 소비 품목이 아니라 자본재라는 이유로 집값을 빼므로써 이 집값 상승에 의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안 보이게 좀 적게 보이게 만든 거죠. 네. 이거 관련해서는 소비자 물가에서
지수에서는 빼고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은 뺐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그 자가주거비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2% 가까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게 9%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 지수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값이 치솟아도 그게 미국만큼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9%고 우리가 그 6% 소비자 물가 지수지만 우리도 만약 미국처럼 자가주거비의 비중을 그렇게 높이면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상황이. 그다음에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들어가 있던 전통 상품의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와 금융 부분의 가중비를 높여서 물가 상승률을 낮춰 보이게 만듭니다. 하여튼 역대 정권이 어떻게 해서라도 실제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많은 상품들을 빼버렸어요. 이후 연준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허용하는 2% 내에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각국 중앙은행의 그 통화 발행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지금도 삼고 있어요. 네. 자, 그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 요게 사실은 서민을 속이는 지표라고. 맞아요. 가난한 자들의 불만을 삭히기 위한. 이건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그들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한테 인플레이션을 낮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달러를 많이 찍어내기 위한 지표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유대인이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턴 프리드먼은 아서번즈의 제자예요. 사실은 밀턴 프리드먼이 러거스 대학에 들어왔을 적에는 수학을 전공하려고 그랬어. 근데 당시 지도교수인 아서번즈가 자네는 수학이 아니라 경제학을 해야 되네 라고 해서 경제학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밀턴 프리드만이 이제 시카고 대학에 가서 이제 통화주의의 창시자가 됐는데 이 양반은 통화이론으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도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국가의 적정 통화 증가율은 그 국가의 GDP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서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매년 그것도 사전에 몇 %를 발행할 건지를 공시를 해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경제 주체들한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참고가 되고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K% 준칙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가장 잘 지킨 나라는 당시에 서독이에요. 그 독일 정부가 지금도 아주 튼튼한 게 독일 정부는 나름대로 통화 발행량을 정할 때 자기들이 예상하는 GDP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 그러니까 GDP가 한 3-4% 증가할 것 같으면은 통화 발행량은 한 5-6% 그런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과도한 통화 발행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서번즈 시절에 그 결국 인플레이션이 두 자리로 치솟고 마는데 그걸 잡은 사람이 폴 볼커예요. 폴 볼커는 이제 1979년 8월에 임명됐는데 당시 인플레이션이 한 13.3% 정도 됐어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한 11.5%야. 원래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양반이 들어와서 임명된 지 2달 만에 전격적으로 자그마치 4%의 금리를 올려요. 그래서 11.5%가 15.5%로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인플레이션보다도 확실히 높은 금리로 이거를 지속적으로 밀어붙여야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꺾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어요.
과거의 사례로 보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1981년에는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14.8%까지 이제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기준금리를 한 20% 가까이까지 올려버렸어요. 그러자 은행 금리가 21.5%가 됩니다. 엄청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은행 금리가 한 6, 7%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시중의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로써 폴 보커가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잡아냅니다. 네. 하여튼 당시에는 폴 보커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엄청나고 기업들이 부도나고 뭐 실업률이 폭증하고 그래서 그 살해 위협이 많아서 이제 총을 차고 근무했을 정도로. 네. 참 요즘 같아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도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과감하게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너무 뻔하니까 이거를 경기 침체를 오지 않게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연착륙을 시킬 것인지를 놓고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의 현상 우리가 참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미 80년대에 이미 있었던 맞습니다. 똑같은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와 지금 이렇게 같은데 이제 우리가 그때의 이후 이렇게 어떤 어려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상황들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요거를 좀 잘 스터디한다면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될지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틀리고 경제 환경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 경우를 바로 현대에 대입시키기에는 약간 무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떤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생기고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